소설 들려주는 여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임성순. 운명은 뜻밖의 형태로 찾아온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랬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황금기가 갑자기 끝나버린 것은 어느 재벌의 비자금 수사 때문이었다. 특검이 출발하고 일가의 상속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 끝내 안주인의 미술 창고가 하나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박스를 들고 나왔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소유했다는 그녀의 걸작 컬렉션이 일부나마 빛을 보았다. 그리고 팝아트 거장의 걸작 소유권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거창하게 출발해 유야무야된 이 소동의 마지막은 미술계를 긴급 진단하는 기획 기사로 장식되었는데, 이대로 좋은가로 시작되는 기획 기사는 온갖 미학과 정치학, 팝아트의 역사 등등의 썰을 풀었지만 결국 핵심은 웃으며 눈물 흘리는 여자의 그림 가격이었고, 지금은 얼마나 뛰었을지 가격조차 알 수 없는 그 그림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대로 좋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미술계 말석에서나마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내 돈줄도 그렇게 갑자기 막혔다. 예년 같았으면 갤러리가 문 닫을 시간에 비서와 함께 나타나 트럭지에 그림을 싣고 가던 큰손들이 일제히 내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는 말은 비슷했다. 알잖아, 요즘 분위기. 이 사람아, 비 오는데 괜히 비 맞을 일 있나? 내가 바빠서 요즘 그림 볼 시간이 없어. 창고가 꽉 차서. 알잖아, 김 교수.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순 없었다. 제 후배라서가 아니라 진짜 물건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사님한테 아무나 소개 안 하는 거. 보장한다니까요. 딱 5년. 5년만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절하실걸요. 이럴 때가 기회라니까요. 다들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과감하게 들어오셔야 나중에 재미 보시지.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전에는 개관 전날 밤 미리 가서 볼 수 없느냐, 도록만 보내주면 살 그림들 번호를 찍어주겠다고 하던 이들이었다. 그들 모두 거짓말처럼 연락을 끊었고 4개월을 준비했던 후배의 첫 개인전은 그림 석점도 채 팔지 못한 채 끝났다. 내가 나서서 기획하면 늘 완판을 해왔고 그것이 내 은밀한 자부심이었다. 그 모든 것이 고작 미술 창고가 한번 열린 일로 처참하게 박살나 버렸다. 그렇게 망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번에 망했던 것은 아니다. 거의 8년에 걸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매년 각 도시에서 열리는 옥션에 몇 점의 그림을 헐값에 팔고 에이전시나 갤러리, 스튜디오 파티에 초청받아 그곳의 사람들과 면을 트는 동안에는 그래도 인맥을 넓히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 있었다. 유찰이 된 작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작가들을 만나 잘 되고 있다고, 이번에 옥션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열렬하게 떠들어댔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나 자신이 속을 정도였다.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너서클 안에만 들어가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고작 인맥 따위, 나는 그저 어떤 계기가 선배를 만났던 것처럼 불이 붙을
어떤 사소한 계기가 필요할 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그림을 맡겼던 중견 작가들 역시 실망스러운 판매 실적에 등을 돌렸다. 그림을 모아뒀던 창고의 임대료가 버거워지고 회사가 이름뿐인 유령 에이전시로 전락하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게 월급 사장의 무능한 경영 탓이라 확신했다. 미술계의 세계적인 흐름을 읽는다는 이유로 이 시기의 대부분을 뉴욕에서 보냈다. 소호 인근의 렌털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집도 미드타운을 거쳐 브롱크스에 있는 원 베드 아파트, 퀸스의 한 인도인이 운영하던 건물 스튜디오, 마지막에는 사우스 자메이카 인근 차고를 개조한 집까지 차근차근 밀려났다. 소금기에 들뜬 페인트가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러지던 마지막 방은 하루 종일 들리는 비행기 소음 탓에 귀마개 없이는 잘 수조차 없었다. 그곳에서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받았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본 후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다. 이곳 에이전시로부터 첫 초대를 받았을 때 메이시스에서 무리해서 구매한 정장이었다. 서핀 대로를 따라 30분을 걸어 자메이카 역까지가 전철을 타고 파티가 있는 블리커 스트리트로 갔다. 그곳에서는 새로 브랜드를 만드는 운동화 회사에서 그래피티 스프레이 업체와 제휴해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래피티 작가들과 미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론칭 파티를 하고 있었다. 지난 8년간 인맥을 다진다며 이곳에서 거둔 성과는 초대장 검사도 하지 않는 론칭 파티에서 초대장을 받는 정도였다. 창고를 리모델링한 매장은 사방에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고 매장 안쪽에는 누군가의 그래피티를 벽지에 잘라서 전시해 놓았다. 초대장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뉴욕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모두 모일 기세였고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제법 많았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깨까지 타투를 하고 농구화에 반바지, 그래픽 티셔츠 차림에 스냅백을 눌러쓴 꼬맹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날의 주인공인 대단하신 작가님들이었다. 파티장은 DJ들이 돌아가며 디제잉을 하는 탓에 대화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할 판이었다. 그나마 브루클린 브루어리 맥주가 공짜였으므로 나는 맥주를 들고 이제는 한두 번쯤 인사한 적 있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잡담을 주고받았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인맥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파티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만난 지 5분 만에 10년지기처럼 웃고 떠들어대지만 돌아서면 5분 후엔 잊는 사람들이었다. 기억도 안 나는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고 마지막에 포옹까지 했던 나는 맥주잔을 든 채 멍하니 서서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애써 지난 몇 년간 이곳을 광풍처럼 휩쓸었던 중국 열풍을 떠올렸다. 우리 화가들도 불가능하지 않아. 실력만 있으면 통하는 무대라고 여기는. 나는 이 절망감과 우울함이 모두 맥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 취한 탓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술에서 깨야 했다.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내 노력이. 찬바람이라도 쐬기 위해 뒷문으로 나왔다. 턱시도를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노신사는 벽에 기댄 채 직접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가 날 보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어퍼이스트 사이드 어딘가에서 40년간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노신사였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는 대답 대신 피우던 마리화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 물건을 잠시 바라보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아마도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 것이다.
한 모금쯤은 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마리화나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 기침이 나왔다. 다시 그에게 마리화나를 되돌려 주었다. 미술 좋아하나? 미대 교수가 사반세기 전 입시 면접에서 내게 물었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팸플릿을 한 장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가봐, 안목이 트일 테니까. 노신사의 말에 흥미가 동했지만 이내 제목 아래 적힌 광고 문구가 의욕을 꺾었다. 금색이 최고의 공포 퍼포먼스. 세상에 금색이 최고라니. 제대로 생각이 박힌 마케팅 담당자라면 절대로 쓰지 않을 문구였다. 이딴 팸플릿을 만드는 자들이 무언가 그럴듯한 걸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가봐, 뭐가 진짜 두려운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가겠다고 답하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지 않으리라. 퍼포먼스 따위 팔아먹기도 힘든걸. 미술관 밖으로 나오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팸플릿이 손에 닿았다. 노신사가 준 바로 그 팸플릿이었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금세기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 밑에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위치는 첼시와 헬스키친 사이 어딘가의 포구 쪽 창고 건물 같았다. 집에 돌아가면 슈트케이스와 내일자 비행기표가 이륙하는 제트기 소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바닷바람에 불어터진 쥐구멍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리를 가늠해 보았다. 이곳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걷기엔 다소 멀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설사 형편없다 해도 이곳에서의 형편없는 내 실패만 할까? 아니, 엉망이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았다. 그러면 이 비참함에 어떤 완결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테니까. 관광객들과 뉴요커 사이에 뒤섞인 채 8번가를 내려오는 동안 소음과 그레이비 소스 냄새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신호등에 멈춘 2층 관광버스에서는 우비를 입은 사내 하나가 내 모습이 무슨 대단한 광경이라도 되는 양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부슬비는 쉴 새 없이 흩뿌렸고 양말은 젖어 구두 안이 눅눅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바람이 마구 몰아치는 한 창고 건물 앞이었다. 첼시의 부동산가 폭등과 맞물려 한창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리였다. 옆에 낡은 빌딩은 다시 페인트가 칠해지고 있었고 그 옆에 창고는 이미 새 단장을 해 디자이너 부티크로 변해 있었다. 허드슨 강에 면한 붉은 창고는 이 주변에서는 유일하게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그 흔한 광고판이나 공연을 알리는 걸개 하나 없었다. 리모델링 공사 직전 잠깐 임대 기간이 남은 건물에서 단기 임대로 치고 빠지는 공연 같았다. 일종의 아트 워싱인 걸까? 기대는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금색이 최고는 제대로 된 장소조차 빌릴 여력이 되질 않는다는 소리였으니까. 그래도 모퉁이를 돌아서자 제법 긴 줄이 있었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기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 싶어 팸플릿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그런 건 없었지만 옷차림으로 보아 제법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어느 파티에선가 스쳐 지나갔던 낯익은 얼굴도 보였고 한 번도 소개받은 적이 없는 탓에 인사조차 못 해본 유럽 무슨 귀족 혈통의 컬렉터가 심각한 얼굴로
주요 신문사의 평론을 연재 중인 대머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러모로 보나 이 행렬과 어울리지 않는 몇몇 젊은 작가와 허술한 후드를 걸친 미대생 무리를 제외하곤 다들 거물들이 틀림없었다. 쓴웃음이 나왔다.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에 와서야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큰손들의 비공개 퍼포먼스에 초청받은 셈이었으니까. 줄 서 있는 동안 부슬비는 그쳤다. 해가 넘어가고 젖은 옷으로 강바람을 맞자 추웠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자 적벽돌로 만들어진 낡은 창고 건물에 녹슨 셔터문이 올라갔다. 우리는 일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트럭을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 앞에는 화물을 쉽게 부릴 수 있도록 단차가 있었다. 그 위에 턱시도를 입은 사내가 플라스틱 늑대 가면을 쓴 채 나타났다. 턱이 없는 그 가면은 늑대의 이목구비가 묘하게 어긋난 탓에 기이해 보였다. 그의 등장과 동시에 셔터문이 닫혔다. 그 소리에 여대생으로 보이는 내 앞의 아가씨가 흠칫 놀랐다. 주차장 안에는 3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퍼포먼스를 볼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았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늑대 가면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퍼포먼스는 전문적인 실현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다소 무섭거나 불쾌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연의 일부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오인해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질 경우 공연 전반의 안전은 물론 여러분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침착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공연장이 아니라 테마파크에 있는 셈이었다. 금색이 최고라는 광고 문구가 눈앞에서 반짝이는 기분이었다. 늑대 가면은 회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열린 문 안은 깜깜했다. 다소 느슨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창고 안은 소란스러웠다. 여자 관객 몇은 복도 안으로 들어서다 비명을 질렀다. 내 차례가 되어 들어서자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복도 안은 어둡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검었다. 거의 완벽히 검었다.